안녕하세요. 랜드잇에서 감정평가사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두성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그젠가요? 지금 월요일이니까. 그제 1차 시험 보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일단 전반적인 총평을 드려보면, 제 생각은 평년 난이도랑 비슷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연히 풀지 못하는 수준의 문제가 몇몇 문제 있는데 그건 뭐 과거에도 한두 개, 두세 개씩 있었던 건 마찬가지인데 약간 더 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출 수 있었던 문제들 맞추면 적어도 한 50점에서 한 70점 정도 획득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역시 간평 기출 특유의 주제들이 있어요. 과거 기출 잘 되던 부분에서 역시 올해도 출제가 되었고, 물론 뭐 듣도 보도 못했던 문제들도 나오죠. 근데 그거는 넓힌다고 해서 방어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제 아무리 넓은 책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건 풀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선의 전략, 경제학에 한해서 간평 경제학에 한해서 최선의 전략은 이제 기출을 바탕으로 이제 다독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험에서 본인이 80점 이상을 막 목표로 한다. 사실 그거는 진짜 쉽진 않다. 경제학과가 아니거나 막 수리적으로 센스가 넘치고 터지지 않는 이상 본인이 경제학을 80점 이상으로 목표로 한다?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방향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좁히고 잘 준비하셔가지고 간편 기출을 바탕으로 준비하시는 게 항상 베스트 전략이다. 그래서 사실 뭐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국제무역론이라든지 기대효용이론 타 기출에서는 빈출도가 엄청 높아요. 근데 우리 간평에 한해서는 제가 빈출도가 굉장히 낮다고 했었죠. 그래서 버리려면 버리라고 말씀드리는데 역시 올해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런 거 막 공부하고 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여튼 이제 총평은 그렇고,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제 교재를 바탕으로 각 문제들을 이렇게 번호대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항상 미시에서 20문제, 거시에서 20문제. 국제는 어디 갔냐? 저는 이제 국제무역론을 미시 맨 마지막에, 국제금융론을 거시 맨 마지막에 두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이제 미시적 접근에서 20문제, 거시적 접근에서 20문제가 출제됐는데, 이게 이제 출제가 단원 순서대로 출제되진 않죠. 보기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가 어떤 토픽에 관한 문제인가는 사실은 파악하는 훈련도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번호를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다르게 한 거는 일단 초록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문제들은 꼭 맞춰야 하는 문제들을, 그래서 과거 기출과 거의 똑같거나 아니면 살짝 틀었지만 그래도 과거 기출에 있었던 걸 바탕으로 살짝 응용됐지만 이 정도는 풀면 좋겠다 싶은 걸 초록색으로 했고, 사실 이제 파랑색 같은 거는 약간 응용됐어요. 살짝보다 살짝 더 튼 약간의 응용 문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좀 제 커리를 바탕으로 스텝 2까지 들으셨거나, 물론 스텝 3는 당연히 듣는 건데 스텝 2 우리 심화 내용까지 들었거나, 혹은 뭐 수리적으로 자신 있어서 그런 분들은 이 파란색 번호까지 맞추시면 좋았겠죠. 네, 사실은 파란색은 약간 응용 문제고 쉽지는 않은 문제, 심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빨간색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이라고 봤을 때 초록색 정도는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푸셔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파란색은 어느 정도 고득점 하려면 풀어야 되는 문제, 빨간색은 풀 수 없는 문제, 이렇게 나누어 보면 사실 이제 초록색이 몇 개가 출제되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 열여덟, 열여덟, 열아홉, 20문제.
그래서 이제 꼭 맞춰야 할 문제들 잘 맞추면 50점 정도가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잘 찍으시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뭐 6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출만 잘 보더라도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일단 제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얇아요. 타 뭐 수험서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얇고, 그러면 얇으면 뭐 어떤 장점이 있느냐 했을 때 다독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넓혀가지고 이도저도 안 되는 이 내용 저 내용 다 보는 것보다는 얇은 거를 다독하는 게 빠른 합격에 도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 제 교재나 제 강의를 안 듣는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간편 기출을 잘 살펴서 보는 게 시간도 줄이고 그리고 실력도 혹은 점수도 빠르게 합격선에 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이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은 이 정도까지 하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풀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문제풀이에서 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41번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좀 응용이 됐죠. 그래서 이제 1장의 탄력성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우리 소비자 이론을 이제 응용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주어진 소득으로 XJ, YJ 두 재화만을 소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예산선을 떠올려야 되고, 그때 이제 각 재화에 대한 탄력성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XJ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XJ 가격의 변동은 XJ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1장 탄력성에서도 봤다시피 가격 탄력성이 1인 이런 재화의 특징 중 하나는 뭐였죠? 그렇죠. 지출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1이면 XJ 가격이 바뀌더라도 XJ에 대한 지출액을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옳은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 자, 두 번째, XJ 소득 탄력성이 1이면 소득 소비 곡선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약간은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소득 소비 곡선 우리가 기본서에서 설명을 드릴 때 소득 소비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소득이 변할 때 최적 소비를 다 연결한 곡선을 소득 소비 곡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ICC라고도 표현했었는데 소득이 증가할 때 이제 최적 소비를 다 연결한 거. 그게 뭐라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 그래서 소득 소비 곡선이 이렇게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는 XJ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XJ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그리고 YJ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1이라는 거 우리 기본서 교재에서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상방으로 꺾여 나가면 XJ보다는 YJ를 많이 소득이 늘 때 YJ를 많이 늘리는 거기 때문에 YJ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크고 반대로 XJ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다. 이런 거 배웠죠. 그래서 일단 2번도 옳은 얘기예요. 자, 3번. XJ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그러면 반대로 이제 이런 식의 소득 소비 곡선이 그려지면서 그래서 한 재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다른 재화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을 것이다. 왜냐면 소득이 늘 때 두 재화만 소비하는데 한 재화를 막 늘린다는 건 다른 재화는 그렇게 많이 못 늘릴 테니까.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XJ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면 YJ 소득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옳은 얘기. 사실 어려운 문장이긴 했지만 이 교재에 있는 이 그래프를 기억하셨으면 아마 맞추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우 이제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에서 뻗어져 나가는 직선을 기준으로 이런 경우는 이제 XJ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크고 YJ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보다 작다. 그래서 옳은 얘기고. 자, 4번 YJ의 XJ 가격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1이라면 XJ의 가격 탄력성은 1이다.
자, 이건 약간 무슨 얘기지?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럼 일단 5번부터 보시면 X제 소득 탄력성이 1이면 Y제 소득 탄력성도 1이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ICC 소득 소비 곡선이 우상향하는 직선일 때 X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도 Y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1이기 때문에 이제 5번도 옳은 얘기고 해서 이제 4번이 틀린 그런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왜 틀렸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여러분들 이 문장이 틀렸다라는 걸 파악할 때 반례로서 우리가 배운 거 어떤 게 있었냐면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이건 좀 중요했었는데 이 콥더글러스 효용함수의 경우는 각 재화의 소득 탄력성이 1이었죠. 그리고 각 재화의 가격 탄력성도 1이었고 근데 이제 교차 탄력성은 얼마였어요? 0이었죠. 쉽게 생각해서 X제 수요 함수를 생각해보면 효용함수가 X, 알파, Y의 베타. 이런 콥더글러스 효용함수 같은 경우는 X제 수요 함수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곱하기 소득, 그걸 PX로 나눈 거. 그래서 이제 소득이 2배 증가하면 X제도 2배 증가하니까 소득 탄력성이 1이고 그 다음에 지출액이 소득이 고정되어 있을 때 X제에 대한 지출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이 또 1인데 자, Y제 가격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X제 수요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이 0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차 탄력성이 0일 때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 건데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추론하셔도 되는 거고 여튼 이제 나머지 문장이 다 옳고 이 문장은 틀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42번도 조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려웠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같은 과정들을 시간 재놓고 풀어보는 연습이 필요한 게 뭐냐? 앞에 부분에서 좀 어려운 게 나오면 당황해서 뒤에 부분을 좀 말릴 수가 있잖아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올해 문제가 수험생들에 따라서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은 이렇게 초반에 조금 주눅이 들어버리면 그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42번 보시면 소비자가 X제의 판매자래요.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 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타 시험에서도 잘 출제되진 않고 이제 실물 부존 모형인데 사실은 여러분들 6장에서 뭘 배우죠? 일반균형을 배울 때 그때 적용되는 개념이 실물 부존 자원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안 풀어봤던 모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일반균형에서 다룰 때 물론 저는 스텝 2에서 다루긴 했지만 일반균형에서 다룰 때 봤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시점간 소비는 우리 잘 다뤘죠? 이 시점간 소비 모형도 이 실물 부존 자원 모형의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그렇지? 사실 실물 부존 자원 모형이라는 건 뭐죠? 내가 소득을 화폐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부존 자원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균형에서 에지워스 상자를 그릴 때 이 내용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X제랑 Y제를 몇 개씩 갖고 있다. 그래서 제 교재 예에선 뭐 X제 4개, 뭐 Y제 2개, 뭐 이런 식으로 초기에 X제, Y제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때 시장에서 X제의 상대 가격이 결정되면 이렇게 예산선이 결정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사실 문제에 약간은 오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소비자가 X제의 판매자라고 딱 픽스를 박아놓은 건데 보통의 경우는 꼭 판매자가 되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오퍼 곡선이라고 해서 시장 상대 가격에 따라서 이 사람은 X제의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X제의 판매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따지면 X제만 갖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X제를 판매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설명드리면 X제, Y제 상대 가격에 따라서 내가 X제랑 Y제를 몇 개씩 갖고 있는데 X제가 지나치게 비싸지면 판매자가 될 수도 있고 X제가 싸지면 소비자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X제 판매자라고 픽스를 한 게 약간은 오류지만 그럼에도 출제자가 또 방어를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은
초기에 X제만 갖고 있다고 하면 무조건 X제의 판매자가 되거든요. 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의제기까지는 되진 않을 것 같고, 여튼 보시면 1번 보시면 최적 소비점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그래서 시장에서 상대 가격이 주어지면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지고 그것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 이런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X제량보다 소비하는 양이 적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자가 될 테니까 이런 점에서 선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적 소비점은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며 실물 보존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옳은 얘기. 사실 일치하지 않는다가 정확한 표현이긴 하죠. 왜냐하면 판매자라고 출제자가 픽스 해놨으니까. 자, 2번 X제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증가했다면 소비자는 X제 구매자로 전환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보면 우리 시점간 소비라는 게 떠오를 수가 있는 게, C1, C2 평면에서 이번 기 소비와 다음 기 소비를 결정하는 모형에서 이번 기 소득과 다음 기 소득이 이렇게 주어지면, 그리고 시장에서 뭐가 결정되면 이자율이 주어지면 기울기가 1 플러스 R로 되는 이런 예산선이 그려지죠.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저축자가 될 수도 있고 차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올해 문제에서는 시점간 소비가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간평에서 중요해서 잘 다뤘잖아요. 굳이 따지면 이 내용과 유사하게 설명해보면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현재 소비가 현재 소득보다 적은 어떤 사람? 저축자. 현재 소득이 현재 소비보다 많아서 저축을 하는 거. 쉽게 생각해서 이번 기 소비와 관련돼선 판매를 하는 거, 저축을 하는 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때 이자율이 바뀌면 뭐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사실은 우리 간평 기출에서도 다루긴 했어요. 그거와 유사하게 설명을 해보면, 자, 이제 X제 가격이 하락했대요. X제 가격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실물 자원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선이 이동하게 돼요. 즉, 마치 시점간 소비에서 여기 고정된 상황에서 이자율이 하락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 것처럼, 그럼 우리 뭐 배웠었냐면, 저축자 같은 경우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효용이 반드시 감소하냐? 아닐 수도 있다. 선생님, 저축하는 사람이 이자율이 낮아지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직관적으로 이자율이 높을 땐 저축하고 있다가 이자율이 떨어지면 그 이자율로는 차입하면 되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저축자에서 차입자로 바뀌면 효용이 더 증가할 수 있다 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차별 곡선을 조금 수정해서 원래는 이런 데 선택하고 있다가 X제 가격이 하락해서 어디를 선택하게 되면 이런 데를 선택하게 되면 효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X제 가격이 하락하고 효용이 증가했다면 그 경우는, 이게 이제 문장을 잘 매끄럽게 쓰지는 않으셨는데, 구매자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효용이 증가했다면 전환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구매자로 전환한 경우는 효용이 증가하게 된다. 여튼 2번 옳은 얘기예요. 3번 Y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한다. 그래서 Y제 가격이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반대로 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PY분의 PX였으니까 Y제 가격이 하락하는 건 뒤집어서 X제 상대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고, 자, X제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는 건 예산선이 이제 가팔라지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 시점간 소비에서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이 가팔라지게 되고, 그래서 저축자의 효용이 증가했던 것처럼 여기도 X자의 판매자인 경우는 소비자의 효용이 증가한다. 옳은 얘기예요. 사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니까 혹시 뭐 내년이나 후년에 또 나올 수 있는 경우에 대비해서 차근차근 이런 안 풀어도 될 문제를 설명드리고는 있기는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 대충 찍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긴 하죠. 자, 여튼 그렇습니다. 자, 4번 X제 가격이 상승하고 Y제가 정상제라면 Y제 소비는 증가한다. 이게 마치 시점간 소비 관련된 얘기 같은 건데, 자, X제 가격이 상승했대요. 그러면 이제 판매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되는 거죠. 판매자 입장에서 재화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원래대로 선생님 재화 가격이 상승하면 소득 감소하는 효과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 보통의 경우고 실물 부존 모형 같은 경우는 마치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자는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똑같이 XZ 가격이 상승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YZ가 정상자라면 YZ 소비가 증가한다. 옳은 얘기. 자, XZ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는데 그때 XZ가 열등제라면 그러면 XZ 가격이 상승하고 이제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할 때 열등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는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문장인데 상당히 까다로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43번 봅시다. 코즈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성립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했었죠. 우리 코즈 정리는 물론 간편 기출이 엄청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2번 정도는 출제가 됐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희 교재에서 한 페이지를 할당해서 내용을 설명드렸었던 거죠. 자, 기억 보시면 정부는 외부 효과의 크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이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코즈 정리로서 뭔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거였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협상의 비용이 많이 발생하면 코즈 정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고른 거니까 협상에 따른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이제 코즈 정리가 성립하는 거고 역시 관련 당사자 간 협상이 가능하다. 이것도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그리고 당사자 간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을 조건으로서는 1번을 답으로 고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44번 생산 가능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물어보고 있는데 이 정도도 기본적인 내용이긴 하죠. 여러분들 생산 가능 곡선의 경우가 보통은 이렇게 그렸고 이제 뭐 리카도 모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렇게 그리는 이유가 우리 생산 가능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MRT 혹은 XZ 생산의 기회비용이라고 표현했고 이 기울기가 점차 커지는 거. 그래서 XZ를 더 생산할수록 XZ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는다. 해서 우리 기회비용 체증과 관련된 생산 가능 곡선을 이렇게 설명했었죠. 실제 우리 간편 기출에서도 몇 번 출제됐었고 자, 근데 생산 가능 곡선의 외부 점은 비효율적인 생산점이냐가 아니고 내부 점이 비효율적인 거죠. 내부 점에서는 더 생산을 증가시킬 여지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파레토 개선의 여지가 있는 거고 그럼 비효율적인 거다. 반대로 외부에 있는 점이 뭐예요? 실현 불가능한 점이 되는 거죠. 자,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여기서 봤을 때 오목하죠. 이건 여기서 봤을 때는 오목. 이 경우가 원점에서 봤을 때 볼록한 경우고, 그렇죠? 그래서 오목하면 기회 비용이 증가한다. 옳은 얘기고. 자, 만약에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직선일 경우는 MRT가 뭐다? 일정하다. MRT가. 그래서 정답 2번으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이제 45번. 시장 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우리 시장 실패 4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가장 처음 본 건 시장 이론에서 독점을 비롯한 불안정 경쟁,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봤던 게 외부성 공공재, 비대칭 정보. 그래서 공공재를 배우면서 우리 공유지의 비극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건 공유 자원 같은 경우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과다 사용하게 된다고 여러 번 봤던 거고, 자, 부정적 외부성은 후생 손실을 발생시키지만 긍정적 외부성은 발생시키지 않는다? 아니죠. 이것도 우리 아주 쉽게, 이 정도는 아주 쉽게 풀었고, 긍정적 외부성도 역시 과소 생산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정보 비대칭은 역선택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발생시키고, 이건 좀 이따 한 문제 더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재 같은 경우는 배제도 불가능하고 경합도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시장 실패 요인이었고, 근데 시장 실패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했을 때 오히려
악화가 될 가능성, 그런 게 이제 전부 실패였고, 여튼 이건 옳은 얘기. 45번에 아주 쉽게 푸셨어야 되는 문제고, 자, 46번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생산함수를 보시면 사실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죠. 사실 이걸 어떻게만 바꿨으면 여러분들한테는 좀 친숙하실 수 있을 거냐면, 이런 식으로 민 0.2가 사실은 5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5분의 L, 그 다음에 0.5는 2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M, 이런 생산함수로 변환하면 그때는 조금 친숙해지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노동과 자본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L과 M 가지고 노동과 원료 가지고 생산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레온티에프 생산함수 같은 경우 비용함수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완전 보완제일 때 직관적으로 비용함수를 찾는 방법은 하나 생산하기 위해선 노동 5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5개 곱하기 노동 가격, 그 다음에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원료가 2개 필요하니까 2개 곱하기 10 해서, 이게 단위당 비용 우리 얼마로 계산할 수 있죠? 120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비용함수는 120Q구나, 이런 거 한 번쯤 연습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한 개 비용이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한 개 비용이 120. 그리고 물론 평균 비용도 120으로 일정한 상황이죠. 자, 이때 요거까지 구했으면 그 다음엔 사실은 쉬운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 보완제의 비용 함수를 구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독점의 이윤극대화 생산량 물어보는 문제를 합친 거긴 한데, 다만 이 생산함수를 이런 형태로 줬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 있었지만, 사실 생각 조금만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제 실력을 100% 내지 못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죠. 여튼 그러면 이제 MR은 300-2Q고 그 다음에 MC는 120이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제 Q를 찾으면 어떻게 되죠? 180을 2로 나누면 90이 돼서 2번을 답으로 찾으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 이제 47번도 역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좀 응용을 한 거죠. 보니까 X제 소비량이 Y제 소비량보다 많으면 이렇게 되고, Y제 소비량이 만약에 더 많으면 이런 효용함수를 가진대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기출에 없었던 문제냐? 아니죠. 있었던 문제인데 식 대신에 말로 표현한 거죠. 여러분들 X제 5개와 Y제 1개를 교환한다는 건 MRS가 얼마예요? X제 하나랑 Y제 5분의 1개가 교환되는 거죠. 그래서 MRS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X제 소비량이 Y제 소비량보다 많은 영역에서. 반면에 이제 밑에서는 X제 1개와 Y제 5개를 교환하는 거니까 그 경우는 MRS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면 MRS라는 건 우리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였고, 그래서 이 45도 선을 기준으로 X가 Y보다 많은 영역에서는 이 기울기가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 영역에선 기울기가 5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효용함수를 갖는 경우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우리 간평에서 적어도 한 두 번? 최소 2번은 나왔잖아요. 3번, 2-3번 정도. 자, 이런 경우에서 이제 Y제 가격은 2, X제 가격이 1이라고 하면 PY분의 P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120이라고 했을 때 예산선을 그려보면 여러분들 2분의 1이라는 기울기는 어떻죠? 요 5분의 1보다는 가파르죠? 요 기울기가 5분의 1인데 5분의 1보다는 훨씬 가파르잖아요. 물론 5보다는 완만하지만, 그러면 예산선을 그려보면 이제 120이라는 소득 하에서 기울기가 2분의 1인 예산선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럼 그때 최적 선택을 보면 당연히 어느 점에서 선택을 하겠어요? X제랑 Y제를 같은 양만큼 소비하는 소비량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답을 얼마로? 3번으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이제 48번. X제랑 Y제는
서로 대체제이고 X제랑 Z제는 서로 보완제래요. 자, 이 정도 문제는 우리 과거 간편 기출에서 많이 출제됐고 해서 어렵지 않은 거죠.